예.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수업할 시간은. 굉장히 기쁘시죠? 저도 기쁩니다. 저도 종강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중간고사보다는 전체적인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지만 뭐 시간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 위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범위가 좁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른바 형식적 출석과 실질적 출석이 있는데, 형식적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성실하게 수업을 들었으면 마지막 주에 시험 범위가 좁혀져서 발표되더라도 미리미리 여러분이 체크하신 범위 내에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학기 말이 돼가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이른바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혹시 시험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수업 시간에 전혀 안 들었습니다 라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범위에서 빼거나 아니면 문제 낼 때 빼면 되니까. 우리가 공동정범 가운데 합동범에 대해서 조금 더 개략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이제 합동범은 이제 법에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해가지고 특별히 가중 처벌을 한다. 여러 차례 최소한 10번 이상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새롭게 처벌하게 되거나 아니면 처벌을 더 무겁게 할 때에는 반드시 그 근거와 요건이 명확하게 또 제한적으로 정해져야 된다. 그게 형법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동범은 일반 범죄의 공범들보다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왜 그런가라는 것 차원에서 합동범의 본질이 뭔지, 또 합동범에도 공동정범이 가능한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이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의미가 없고, 왜 합동범은 다시 그 본질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동정범이 가능한지를 논의하는가. 뭐 본질 이런 얘기하면 순수 이론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그게 아니고, 도대체 합동범의 본질이 뭐길래 더 무겁게 처벌하느냐, 그 이유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정범들 중에 이 현장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방지 차원에서 좀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현장설의 측면이 황소도둑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마을 근처에 가서 이제 소를 훔쳐내와야 되는데 한 사람은 밖에서 트럭을 대기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소를 끌고 나왔는데요. 이랬을 때 예전의 판결은 소를 직접 끌고 나온 두 사람은 이른바 특수절도, 합동절도로 가중처벌되지만 현장에 가지 않은 또 다른 공범은 그냥 일반적인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른바 삐끼주점 사건에서 종업원들이 현금 지급기에 가서 돈을 꺼내오는 그런 행위를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이른바 주범으로서 역할을 한 지배인이 오히려 적어도 성립되는 범죄에서 더 가볍게 성립된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아가지고 현장에 가지 않았어도 그 역할에 따라 합동범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례 변경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찬반이 있고, 그게 이제 합동범도 공동정범이 가능하다는 거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우리가 그 택시회사 사건 그 183페이지에 지난번에 이미 잠깐 공동정범 때문에 기본적인 그 실제 판례에서 등장한 사례라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택시회사 사건에서는 이제 갑을병이 절도를 모의하고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이 갑이 절도죄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정범에서 서로 행위를 나누어서 역할을 분담해서 전체적으로 범죄 실행에 기여했다면 이른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절도범 중에서 더 무겁게 처벌되는 특수절도, 합동절도까지 인정되느냐. 이 택시회사 사무실에 가서 금고에서 돈을 꺼내온 두 사람이 특수절도, 합동절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즉 운전하고 있었던 갑이 역시 또 특수절도로 가중처벌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근데 원심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2심 법원에서는 갑은 그냥 일반 절도죄고 그 특수절도가 아니다, 합동범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황소절도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200m 떨어진 곳에서 차를 운행하려고 대기하고 있었고 두 사람이 가서 회사의 사무실에 가서 금고 있는 곳에 가서 돈을 꺼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도의 현장, 절취 현장에 있던 두 사람은 합동절도로 무겁게 처벌돼야 되지만 운전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이 사람은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합동범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수절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 절도다. 이렇게 2심 법원까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아니다. 이 사람도 특수절도 합동범이다. 이렇게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좀 직접적인 표현으로 원심 판결을 깼다. 이렇게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원심 판결을 했던 그 법관들도 상당한 경력이 있고 많이 공부도 하고 고민했을 판결이었을 것이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일 텐데 결론이 다른 것은 어느 하나가 옳고 그러면 문제는 아니고 법원의 판결을 우리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바라볼 수만은 없고 절차상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대법원의 결정대로 절차가 끝난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대법원의 결정이 항상 옳다. 그 하급심 법원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두고도 그 2심 법원까지는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이 달라졌는데 보면은 이제 과거 판례 가운데 황소절도 사건과 비교해 보면 거의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삐끼주점 사건처럼 이 그 운전을 하려고 기다렸던 이 갑이라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서 더 주도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가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그냥 절도의 공동정범이고 특수절도의 공범은 아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이러한 이제 문제 때문에 그 이른바 합동범에도 공동정범이 가능한가? 이건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갑이 이 사건에서 갑이 을병과 함께 모두가 특수절도가 된다고 할 때에는 이제 두 가지 그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 사람이 특수절도의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냥 특수절도에 해당하는 공범들이다 해당할 수도 있고, 을과 병이 특수절도인데 갑은 을과 병의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같이 특수절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범은 원래 공동정범 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특별한 합동범과 나머지 공동정범이 다시 공동정범이 되는가 논리적으로 조금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설의 다수견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또 인정하면 결국 합동범을 가중처벌하는 범죄는 모두가 합동범이 돼버리는 처벌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는 게 다수견인데 대법원은 우리가 이 택시회사 사건도 그렇고 이른바 삐끼주점 사건에서도 합동범의 공동정범 내지는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의 합동절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개략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설 논의까지 자세히 다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중요한 건 나중에 이걸 또 공부하시게 된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수절도, 합동절도 등이 합동범위 더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그 무겁게 처벌되는 범위에 들어가는 요건이 뭔가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논의들이 있다. 합동범은 어디까지 합동범인가? 그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합동범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공동정범으로 그런 방식으로 합동범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쟁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서술형, 논술형으로 자세히 써야 된다면 이런 걸 다 써야 되겠지만 나중에 로스쿨 가면 그런 거 할 텐데 지금은 뭐 여러분 그 전공이 아닌 분들에게는 사실은 합동범이라는 얘기 자체부터도 낯설 수 있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 185페이지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페이지에 동시범이라는 거, 이것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교사범 같은 경우도 종범까지 공범과 신분, 간접정범에서의 그 심지어 산림과 소속 공무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위법성의 앞부분까지 조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 의한 행위 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쟁의까지 말씀드렸고 211페이지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당행위라고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때라고 했고요. 노동쟁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관계, 노사관계법 등에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지켰을 때 형법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파업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탁의 경우 보면은 모자보건법이라는 특별한 법에 따라서 이른바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하는 형법의 낙태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 조각이 될 수가 있고요. 정당행위로.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예방법이 있어서 의료인 등은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감염병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감염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기본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의료인의 신고 의무는 또 특별법에서 지정한 의무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정당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체벌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서 부모나 교사의 징계권을 근거로 학생에 대한 체벌이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가 아닌가라는 검토가 있었었고 과거에는 이제 정당행위라고 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논의가 있어서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설마 뭐 학교 다닐 때 체벌을 경험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학원에서는 좀 맞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옛날에 뭐 학교에서는 체벌하면 안 되지만 학원 선생님은 뭐 학부모님이 좀 때려도 된다고 그랬다는 설이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떤 경우든 허용되지 않는 일인 거죠. 우리 세대는 뭐 늘 맞고 다녀갖고 뭐 그러니 했지만 제가 뭐 잘못해서 맞은 건 아니고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계속 반장을 하다 보니까 학급원이 잘못하면 반장도 같이 맞아야 된다는 이상한 그 연좌제에 따라서 좀 맞았을 뿐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안 웃어서 문제지만 하여튼 체벌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경우든 체벌은 그 법령에 의한 것으로 정당행위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1년 9번 문단의 판례를 보시면 2001년 판례를 보면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교사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징계를 할 수 있고 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인 이른바 체벌로 할 수 있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가능하긴 하지만 근데 이 사건에서는 이게 그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그런 체벌이다 해가지고 정당행위가 될 수가 없고 폭행 또는 가혹행위 등으로 처벌받게 된 그런 사례라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교육상 필요라는 걸 근거로 법령에 따라 교사가 징계권이 있으니 학생을 체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 판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관계 법령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해당 없는 세대라서 그래도 뭐 아주 없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체벌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는 외국의 예를 얘기했었는데, 이제 체벌이 뭐가 문제냐면 여기 이제 판결문에서는 뭐 교육상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할 때 막 이렇게 나오지만 정말 교육적 목적으로 체벌이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거죠. 그냥 교사의 감정 풀이 삼아 학생을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체벌이 아니라 한마디로 일방적인 폭행일 때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 체벌이 허용되느냐 아니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때 외국의 예를 이렇게 같이 검토했었는데, 오히려 참고할 만한 외국의 예는 체벌할 만한 어떤 학생의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잘못이 있은 바로 그때에 체벌하면 안 되고 그 다음날 체벌하는 걸로 규정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감정풀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체벌할 일이 있으면 A 교사가 체벌할 만한 그 이유가 있었을 때는 B 교사가 한다든가 아니면 교장이 한다든가 해서 이 감정적인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체벌의 문제가 심각하고 좋지 않았지만 외국이라 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뭐 이른바 교육자로 유명한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게 이 삼각형으로 된 목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는 안장 부분이 삼각형 꼭지점입니다. 뾰족한 목마를 만들어서 거기 앉게 했거든요. 말 안 듣는 아이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페스탈로치식의 교육이라는 건 엄격한 체벌도 수반하는 그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페스탈로치를 알지 말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가장 훌륭한 교육자처럼 교육받았지만 알고 보니까 체벌의 문제에서는 지금의 관점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게 19세기였으니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과거의 체벌에 대한 그 약간 절충적 그 판례의 결론은 그 시대의 관점인 것이고 그 실제 상황을 보면 교육적 목적이 아닌 교사의 감정 풀이를 위한 체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경우든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히려 교권이 뭐 땅에 떨어졌다 이런 염려를 하는데 교권은 뭐 체벌을 통해서 세울 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업무로 인한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조를 읽었을 때 법률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이렇게 했는데요. 두 번째인 거죠. 업무로 인한 행위. 그래서 업무로 인한 행위 이때의 업무는 우리가 이제 업무상 과실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업무는 꼭 직업에 관계된 또는 직업 그 자체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건 물론이고 사회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업무로 인해서 그 정당행위까지 되려면 거의 그 직업적인 업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의사의 치료행위입니다. 이미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에 일단은 체포 또는 감금이라는 그 형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령에 의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면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설명의 방식이 좀 특이하다. 아니, 수사기관에서 범죄자 잡는 거를 일단 형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정당한 권한 없이 누군가를 체포하면 그건 체포죄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언제나
전혀 범죄가 되지 않는다 할 수 없어서 기본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낯설겠지만 형법적으로는 그게 더 타당하다는 건데,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어떤 환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하더라도, 상해가 있도록 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범죄가 되는데 정당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설명하는가, 이렇게 실제로 형법 책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의사의 치료 행위는 그 의도 자체가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의가 없어서 구속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다. 상해라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치료라는 업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서 정당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현실에 안 맞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형법의 고의는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형법의 고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의가 없어서 구속요건이 없다고 하려면 자기가 뭘 하는지 인식 자체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라 그랬기 때문에 그 죄의 성립 요소는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라고 판례도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에 어떤 목적이나 의도는 없거든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알면 그게 고의입니다.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의사가 내가 치료 목적이다, 의도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내가 누군가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개한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상해의 고의가 되는 것인데, 다만 치료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어서 정당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형법의 논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12번 문단에 종종 말씀드렸지만 법률가에게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든 또는 위법성이 없든 기본적으로 행위에 대한 불법이 성립하지 않는 객관적인 행위 측면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게 행위와 행위자, 그러니까 구속요건에 해당성과 위법성을 묶은 불법이라는 것과 책임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구속요건에 해당성과 위법성 요 안에서 어느 게 없느냐라는 것은 결론에서 차이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방식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다수견에는 의사의 치료 행위가 처음부터 고의가 없어서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없는 게 아니라 구속요건에 해당하지만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판례는 의사의 치료 행위를 역시 정당행위라고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승낙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판례가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고의가 없어서 아예 구속요건이 없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판례도. 그래서 거기 각주 3번을 보시면 765 144 그 대법원 판결 보면 피고인이 태반의 일부를 떼어낸 행위는 의사로서의 정상적인 진찰 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판례도 이거를 위법성 조각의 문제로 보고 구속요건이 아예 없는 고의가 없는 행위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승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피해자 승낙을 얘기 안 했는데요. 5가지 형법 총칙에 정해진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이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 승낙이 있는데 피해자 승낙은 글자 그대로 피해자가 승낙했다. 근데 이제 최근 판례는 의사의 치료 행위를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서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료 현실의 변화 때문인 것 같습니다. 76년도까지만 해도 환자의 동의나 승낙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여러분은 병원에 잘 안 가시죠? 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 나이에는 뭐 돌도 씹어도 된다는데 뭐 굳이 병원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병원에 자주 간단 말이죠. 근데 그 수술하거나 이럴 때 동의서를 쓰잖아요. 다 동의서가 좀 살벌해요. TMI겠습니다만은 제가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시술이고 요즘에는 거의 뭐 맹장 수술 비슷하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공의가 와서
서명하라고 이렇게 들이미는데 이 수술하다가 반신불수도 될 수 있고 뭐 급기야는 사망할 수도 있고 이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서명하라고 이건 말이 다르지 않냐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간단한 거라며 에?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수술 동의서를 사인 받을 때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사인을 받는 거거든요. 종종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니라더니 동의서 받을 때는 막 뭐 죽을 수도 있고 이거 속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데 이런 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자신의 몸에 어떤 수술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일으키는 것을 승낙했다라고 그 논리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사의 치료 행위는 여러분도 일반 상식으로는 의사가 좋은 뜻으로 환자 치료하려고 하는 행위를 상해죄라는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생각이 고정적인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형법의 설명 방식은 판례도 그러하지만 위법성 조각으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의할 것은 13번 문단 끝에 보시면 무면허 의료 행위는 어떠한가? 요즘은 무면허 의료라는 게 없지요. 어른들이 속된 말로 야매 이런 말은 여러분께 안 가르치는 게 더 좋은데 야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알 리도 없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 우리 때는 이제 그 동네 돌아다니는 그 면허 없는 의료인들이 가끔 의료인이 아니지. 조금 사실상은 범죄죠. 근데 비록 옛날 판례긴 하지만 그 무면허 의료 행위일지라도 이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업무로 인한 행위라 볼 수는 없죠. 의료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그래서 정당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의료 행위는 그 자체 고의가 없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이 없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거기 구의도 2, 3, 4, 5를 보시면 214페이지로 가서 사건에 대한 설명 나를 보시면 이 피해자 즉 환자의 자궁을 적출했는데요. 이 경우도 이제 상해라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전에 승낙을 받긴 받았는데요. 환자에게 피해자 승낙을 받긴 받았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승낙했기 때문에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다라고 판단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치료 행위는 내가 좋은 뜻으로 치료 목적으로 하려고 한 거지 무슨 상해의 고의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고의를 일반적인 이해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고의는 인식이다라고 이해하면 형법을 이해하는 데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차원에서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피해자의 승낙 관점에서 승낙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법원이 판결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전공의들이 지금은 뭐 그 이슈가 잠깐 잠잠한 것 같은데요. 그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는 조건으로 그 의사의 그 형사 면책을 법으로 정해달라 그러한 이제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 중에 환자에게 어떤 그 의료 사고 등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치료 과정이었으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일종의 면책 규정을 도입해달라는 게 의사단체의 요청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부는 이제 의사단체를 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달래기 위해서 면책 규정도 검토하겠다라고는 했지만 꼭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인 것이 대부분의 의사의 치료 행위는 정당행위가 되는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명백한 의료과실이나 또는 고의에 의한 어떤 환자의 상해 사망까지 면책으로 할 수는 없어서 그건 뭐 그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해서 안락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락사는 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안락사는 보통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요. 이 세 가지 구별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 사람마다 몇 가지 뭐 다른 유형으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대개 이 세 가지로 구별하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안락사에는 이른바 간접적 안락사라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안락사라는 것은 만약에 이게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살인죄가 되잖아요. 미국에서 뭐 어떤 의사가 뭐 죽음의 의사 그래가지고 뭐 수십 명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살해했다. 또는 이제 간호사가 영국인가 어딘가에서 간호사가 여러 사람을 환자를 살해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안락사가 인정이 안 되면 살인죄, 살해죄가 되는 건데 살인 또는 살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원래 수명에 앞서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개념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간접적 안락사는 생명 단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살인이나 살해는 아닌 거죠. 이제 간접적 안락사는 생명의 단축을 인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시술이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생명 단축이 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경우라서 이거는 일정한 그 요건에 따라서 역시 위법성 조각으로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극적 안락사라는 거는 왜 소극적이라고 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생명 단축일지 모르겠지만 좀 애매한 게 의료 처치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환자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원래 이 사람이 수명을 다 했는데 의료적 방법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거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연명 시술이라고 부르잖아요. 연명이라는 게 수명을 연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식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수명을 단축하는 행위냐 이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수명이 단축된 것 같지만 사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관점에 따라 수명을 다한 분을 의료적으로 계속 수명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명치료, 연명시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김할머니 사건이라 말입니다. 여기 각주 1번에 2009 다라는 것은 형법이 아닙니다. 그죠? 형법에 팔리는 다 도거든요. 도, 고노도. 가나다는 민법이에요. 왜 민법이 앞인지 모르겠어. 기분 나쁘게. 농담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제가 옛날에 변호사 시험 TF 할 때 형법은 변호사 시험 안 보면 안 되냐고 그랬는데 그래서 같은 형법 교수들이 그럴 수 있냐고. 이게 농담이지 뭐. 근데 시험 문제 내기 싫어가지고 피곤해서 시험 안 본다고 뭐 변호사 될 사람이 형법 공부 안 하겠나 그랬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도 민법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중요하지도 않은데 하여튼 농담이고요. 이거는 민사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그러니까 이 보라매 병원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기범, 부자기범 때 말씀드렸잖아요. 보라매 병원에 환자 가족이 치료비도 없고 치료 안 해도 된다. 막 집에 보내달라 떼를 써가지고 의사가 집에까지 앰뷸런스로 후송해 간 다음에 그 인공호흡 장치 등을 뗐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바로 죽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사람을 차에 태워서 집에까지 데려간 다음에 인공호흡 장치를 떼는 등의 자위적 행동이 있었으니 이게 자위범죄냐 아니면 의사가 치료해야 될 어떤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부자기범죄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뭐 그 가족과 함께 살인의 공동정범이라고 했다가 그냥 그러니까 부작위 살인의 공동정범이라고 했다가 그 조금 약간 절충적인 결론으로 자귀적 방법에 의한 방조범으로 처벌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로 병원에서는 환자가 아무리 원해도 가족이 아무리 원해도 퇴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김할머니를 계속 연명 치료를 하고 있는데 연명 치료를 한들 다시 그 건강을 되찾거나 다시 그 자력으로 살아가실 방법은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은 퇴원을 요구하고 병원에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형사처벌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소송을 한 겁니다. 환자 가족들이 그 의료 전문 변호사님 우리 학교에 강의도 오래 하셨었는데 그 변호사님께
의뢰해서 소송을 해서 이제 가족들이 승소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병원도 부담이 덜한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해 주면 병원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원시켜도 되고 연명 치료를 중단해도 되니까. 사실 법이 뭐 결과적으로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좋은 뜻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법의 결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환자 입장, 병원 입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결정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결정이 가치관적으로 종교적 윤리적 가치관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별개 문제고 사회 속에서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문제가 어쨌든 종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정하는 권한이다. 뭐 사법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해 주겠다. 내가 솔로몬이다. 이건 아니고 일종의 역할극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회에서 누군가는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권한을 맡겼을 때 사회 문제가 뭐 이게 궁극적으로 선이냐 정이냐 이걸 떠나서 종결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연 치료 중단, 연명 치료 중단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것까지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할 것이고 물론 그것도 검토는 돼야 되겠지만 전혀 검토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법원에서 치료 중단이 가능한 요건, 절차 이런 걸 결정해 줌으로써 문제가 종결됐다, 해결됐다는 표현보다는 종결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미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거나 가족들이 하거나 이런 절차가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존엄사라고 합니다. 존엄사. 그러니까 의식도 없고 더 이상 소생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병원에서 계속해서 치료의 대상으로 존엄한 존재가 아닌 그냥 치료의 대상으로만 남아있느니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존엄사라는 말을 쓰죠.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서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해서 연명의료,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든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요건, 절차 이런 걸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건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이거는 글자 그대로 치료하면 살 수 있고 수명을 다하지 않은 환자인데 수명을 앞당겨서 그 생명을 끝내는 거죠. 단축시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해외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 아닌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적극적 안락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5페이지에 각주 1번을 보시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에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요. 스위스는 외국인이 와서 안락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라서 스위스가 유명해진 겁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등은 자국민에 대해서만 자국 의료기관에서 자국민에 대해만 안락사를 허용하는 거거든요. 사실 조금 주제가 안 좋은데 비유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뭐 성형이나 뭐 피부 뭐 이런 그 의료 관광을 온다고 하잖아요. 저기 해외에서 한국으로. 그래서 뭐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이런 데 가면 뭐 그냥 외국어로 각종 성형외과 그 광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스위스에서 보면 그 나라를 비난하자면 안락사를 가지고 병원들의 수입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윤리적으로 다른 나라는 허용하기 어려운 거죠. 자국민들이 원했을 때 자국의 법에 따라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뭐 안락사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외국인들, 즉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들을 받아서 안락사하도록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위스가 좀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잖아요. 교통사고도 암도 아니고 좀 심각하죠.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은 좀 막아야 될 텐데. 근데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이런 존엄사 말고요. 사실 존엄사가 아니라 적극적 안락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이제 그 표현을 바꿔서 조력 자살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분류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고 여러 가지 다른 개념과 분류도 있는데
최근에 헌법학자라든가 그 의사들의 이슈는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매우 조심스럽죠. 저로서는 뭐 자살 자체에 대해서 조력 자살이 불러올 어떤 새로운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자살을 권장하는 듯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자살을 금기시하거나 또 자살을 방조하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자살 방조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이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어가고 또 가족들도 그 고통이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뭐 저는 처음에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의사들의 한 80%가 된대요. 그 헌법학자들도 다수가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편이 낫다라고 한다는데 처음엔 그냥 느낌상 매우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어차피 만약에 자살해야 된다면 자살할 거라면 차라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낫지 않겠냐. 몰래 매우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 글자 그대로 하게 되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긴다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조력 자살을 허용하면 의사의 상담을 받거나 해서 오히려 또 자살률을 줄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뭐 조력 자살을 반드시 도입한다 이런 건 아니고 오죽하면 이제 그런 논의가 있겠는가. 근본적으로는 자살한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컨대 이제 아까 잠깐 낙태죄 같은 경우도 모자보건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를 허용한다 그랬는데 낙태죄는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맞지 않다. 법을 고쳐라 했는데 아직 안 고쳐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는 이제 의사의 상담을 거쳐서 낙태가 가능한 나라들이 있는데 조건이 어쨌든 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생각을 바꾸거나 이런 일도 있다고 해서 조력 자살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에서 얘기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정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찬성하기 이게 자살률이 낮은 나라는 모르겠는데 자살률이 가뜩이나 높은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적극적 안락사, 조력 자살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책에 없는 얘기지만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나 성직자의 업무도 경우에 따라 업무로 인한 행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상 비밀 누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변호사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이 되고 성직자도 실제 우리나라에서 딱 한 번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각주 2번에 딱 한 번 이제 신부님이 그 시국 사건으로 쫓기는 대학생을 숨겨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단순히 숨겨준 것을 넘어서서 그 도주죄라는 그 형법의 죄를 뭐 적극적으로 도왔다 해서 신부님도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제 자체는 성직자가 직무상 행위가 정당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뭐 업무로 인한 행위까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뭐냐? 사실은 그 위법성 조각사유 가운데 20조 정당행위에 대한 판례는 이 마지막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판례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218페이지의 그 판례 박스 그 참조 판례를 보시면 구의도 37이라 해서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긴 한데 어쨌든 그 57세 남자 만취한 이 사람이 아무 연고 없는 전혀 모르는 가정주부 혼자 있는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아무데나 소변 보고 막 이러다가 그냥 그 나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돼 버렸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릴 텐데 이 가정주부가 적어도 유리창 값이나 뭐 기타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해서 어깨를 잡았는데 막 욕하고 하니까 잡았던 어깨를 밀었는데 이 만취한
아저씨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했거든요. 이 경우에 사람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하는 것이 폭행이라 그랬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폭행치사라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과연 이 그 가정주부가 잘못한 것이냐? 누구라도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당방위라 보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우리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나를 그 부당하게 공격하거나 하는 등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행패를 부렸지만 집을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고요. 다른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가 안 되고, 그러면 정당행위를 살펴보자 했는데 이게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뭐 이런 게 정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주부의 이 사건이 무슨 가정주부라는 업무와 상관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으니 유죄인가 위법한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회상규, 상식적으로 이거를 범죄를 할 수는 없다, 이런 측면이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결국은 사회상규, 이른바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것이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안 된다라는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정당방위도 결국은 사회상규 내지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고, 긴급피난, 피해자 승낙 다 그렇게 이 사회상규라는 게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행위가 되는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일단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먼저 검토한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마지막으로 기타 사회상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기타 사회상규를 검토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여러 개 규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한 줄이면 되거든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럼 너무 막연하단 말이죠. 그러면 좀 심한 경우 법관 마음대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정당행위 중에서도 법률에 의한 것, 업무로 인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정당방위 등등등을 다 검토해봐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사회상규를 검토해 보아서 위법성 조각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22번 문단의 2003년 판결 사건을 보면, 그 연립주택의 그 아래층 위층인데, 아래층으로 자꾸 천장으로 물이 새니까 당연히 위층에서 누수가 있나 보다 해서 그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위층에서 그거를 고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연립주택이 옛날 집이라 그런지 이상하게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물이 올라가는 관이 있었고, 그걸 아래층에서 잠글 수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보통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게 옛날 집이라 그런지 2층을 거쳐 3층으로 물이 가는데, 그 3층으로 올라가는 수도관을 잠궈버린 겁니다. 2층 사람이 열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이 물을 잠근 것 때문에 범죄인가? 그건 아니고요. 3층 사람이 그래서 물이 안 나오니까 2층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뗀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러다가 3층 사람이 아무래도 수상해서 2층 사람이 밀치고 2층으로 들어가서 수도관을 연 겁니다. 이랬을 때 주거침입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3층 사람이 주거침입에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물론 긴급피난이라 할 수도 있고 정당방위라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법익이 직접 침해됐는가가 좀 애매합니다. 물이 안 나온 것 때문에 당장에 어떤 법익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냥 이 경우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위법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217페이지에 대법원 판결 그 법리 부분 1번 부분을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검토되는 사유라 그랬는데요. 기타 사회상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상식이란 말처럼. 그래서 이 기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해서 정당행위가 되려면 이런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 좀 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래쪽 넷째 줄 끝에 보면 첫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다음에 셋째는 법익의 균형성, 넷째는 긴급성, 다섯째는 보충성. 이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었느냐, 뭐 이런 등의 5가지를 검토하겠다 해서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계속해서 이 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는 법이 정한 게 아니라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기타 사회상규라는 게 막연하니까 여기에 해당해서 정당행위가 되려면 이 5가지를 갖춰야 된다. 근데 이 5가지가 비례성 원칙의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 5가지가 비례성 원칙입니다. 비례성 원칙의 세부 내용이 비례성이라는 건 이제 목적과 수단이 비례해야 된다. 이래서 비례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흔히 뭐 참새를 잡으려고 대포를 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 전제가 수단이 목적에 비례해야 되는데 목적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일단 정당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 그 다음에 그 수단이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상당하다, 적합하다 비슷한 말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받은 법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정당행위 가운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의 요건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방위, 시간이 은근히 많이 갔는데 아무튼 이번 주 안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끝내야 됩니다. 그 정당방위는 이제 뭐 여러 번 중간중간 언급했지만 21조 1항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이 문구 자체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는 어쩔 수 없이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냥 불가피해서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본다는 건데, 이른바 사례형 논술형이라 해서 주관식으로 법률 시험을 보면 법전을 참조하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법전을 찾아보면 정당방위에 관한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규정을 보고 정당방위 요건 4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제 변호사 시험을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로스쿨에서도 시험 자체를 컴퓨터로 봅니다. 컴퓨터 시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변화했으면 논술형을 볼 때 암기해가지고 암기한 내용을 답안지에 옮기는 그런 식의 시험은 더 이상 보면 안 되죠. 시대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 그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판례나 법전, 또 심지어는 논문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하고 검색해가면서 답안을 쓰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법을 공부하시면 그런 시험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미련하게 암기 위주로 시험을 보고 있어서 안타깝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여러분에게는 객관식으로 암기 시험을 보게 돼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 사례형 논술형으로 여러분이 시험 볼 만한 아직 공부의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 지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1조 1항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이라는 것을 방위해야 된다는 것이고,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위법성 조각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여기 보면은 객관적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여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그 객관적인 요소라면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어떤 의사, 방위 의사, 이게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위법성 조각 사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토요일까지 괜찮았는데 일요일 날 갑자기 바람 쐬러 나갔다가 바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좋은데, 그죠? 별로 또 동의도 안 하고
우리 애들이랑 왜 이렇게 똑같은지. 하여튼 근데 제가 목소리가 좋다는 거는 옛날에 그 여학생 동기 집에 제가 무슨 동아리 총무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집 전화밖에 없을 때예요. 그 동기 친구 어머니께서 그랬대요. 누군지 몰라도 목소리가 아주 좋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그 동기 여자친구가 말입니다. 치사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듣는 게 좋다고 그랬대요. 비디오는 별로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 안 만났어요. 나중에 기분 나쁘고. 실제 사건이에요. 오디오는 좋은데 비디오가 별로라고 나한테 막 디스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하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네. 그래서 이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인 요건,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라 그러고요.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고 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 법조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의 특성은 현재성입니다. 현재성.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미 범죄가 끝났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계속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법익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일 때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법익 침해가 끝난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건 이제 복수가 되는데 형법이 근대 국가가 복수를 허용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뭐 과거의 법에서는 복수가 정당화됐었죠. 근데 오늘날 근대 국가에서는 복수를 정당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럽식의 귀족들이 했던 결투라는 것도 일종의 복수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정당하다고 보았었지만 그건 이제 근대 이전의 법제이고 근대 법치국가에서 개인의 복수를 국가법이 허용된다 할 수는 없어서 법익 침해가 이미 끝났다면 정당방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다음 시간에 다룰 자구행위는 가능한데 법익 침해는 현재 진행 중이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나 장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가 않고요. 26번 문단의 맨 끝에 보시면 이미 우리가 계속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판례가 침해의 현재성은 침해 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법익 침해 상황이 종료되는, 즉 범죄 종료를 말한다. 이건 이미 계속범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방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떤 지속적인 침해의 경우, 그러니까 어제도 나를 공격했고 그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똑같이 지속적으로 나를 침해하는 상황이면 지금 당장 침해 행위가 없어도 이 경우도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됩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걸 예방적 정당방위라 부르는데요. 예방적이라 보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예방적 정당방위에 대해서 허용된다 아니 된다 뭐 긍정 부정설이 있는데 예방적 정당방위라고까지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례는 예방적 정당방위라고 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학자들이 이런 케이스를 예방적 정당방위라 부르는데 용어 자체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른바 그 지속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침해의 현재성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안에서 정당방위라고 인정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20페이지에 28번 판례를 보시면 28번 문단의 판례 구의도 2540 피고인이 약 12살 때부터 의붓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받아왔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셋째 줄 끝에 보면요. 또한 그러한 침해 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말이 길죠.
이게 이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현재의 치매 상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있었다라고는 그런 식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은 92년인데 실제 뭐 90년, 91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너무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죽임당한 이 의붓 아버지라는 자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판사였으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이기 때문에 객체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자는 이 존재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무죄 이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너무 불쌍한 여기서는 피고인이지만 사실상은 실질적인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법을 공부할 때 판결문만 보면 안 되고 그 배경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법의 형식상은 피고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더 큰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어서 의붓 아버지를 살해했는데 의붓 아버지를 피하려고 일부러 먼 도시에 기숙사 생활하려고 먼 도시에 대학을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성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겼었는데 이제 고민하다가 털어놔가지고 남자친구하고 공모해서 그 멀리 떨어진 기숙사에 있던 도시에서 의붓 아버지가 사는 동네로 와서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강도로 위장해가지고 그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재 치매를 현재 그 자체로 아주 좁혀서 해석하면 뭐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정말 그 사람이 아닌 그런 범죄를 저질러 온 자이긴 한데 살해당하는 순간에는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나를 공격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성이 없다고 해서 정당방위를 부정해도 되는데 일단은 법원이 이게 너무 사건이 그 피해자라고 하는 이자가 더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그 현재성은 인정하되 다만 무죄라고는 또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인색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는 더해서 그랬는지 치매의 현재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상당성이 없다. 뒤에 나오는 상당한 이유, 상당성, 타당성 이런 말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법적인 평가, 이른바 규범적 요건이거든요. 근데 그 타당하다, 상당하다 그게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그 방법이 너무 치밀하게 사전 준비했고 범행 도구도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칼과 끈 뭐 이런 거 준비하고 그 노끈으로 묶고 칼로 찌르고 이런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끝나면 강도로 위장하려고 그 범행 현장을 이렇게 조작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무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유죄이되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처벌을 하긴 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러니 이제 이 사건을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적 관점에서는 이 여학생이 피고인이지만 사회적 관점에서는 그 피해자라고 하는 이자가 오히려 더 나쁜 범죄자, 가해자였던 거죠. 수십 년 동안 시달렸는데 10여 년 넘게 시달렸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당하고 있었느냐? 이 죽은 놈이 검찰 수사관이라서 옛날만 해도 이게 그 수사 신고도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신고 들어오면 본인이 무마하고 집에 와서 2배, 3배로 괴롭히니까 결국은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직접 살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치매 현재성도 법원이 약간 이례적으로 좀 더 넓게 봐준 거고 방위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서 범행을 미리 준비한 거라든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증거 조작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이제 무죄는 아니고 유죄이되 가장 낮은 처벌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2020도 6874 사건에서도 1년에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치매 상황이 중단되지 않거나 일시 중단되었더라도 추가 치매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중 일부가 범죄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치매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 치매 현재성이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이제 회사 사장하고 그 종업원들하고 이렇게 뭐 임금 관계인지 이제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이제 그 앉아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이제 몸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몸싸움이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공격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어서 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인데, 이 경우 잠시 서로 공격하거나 이런 행위가 중단되었지만 또 바로 그런 그 상황이 다시 일어날 정도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얘기가 아직 전체적인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침해 현재성이라는 게 원래 엄격하게는 바로 지금 나를 공격하는 순간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그렇게 엄격하게 보면 또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결론도 있을 수 있어서, 지속적인 침해, 잠시 중단되었지만 또 바로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중단된 순간, 즉 지금 바로 공격하지 않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해에는 부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21조에서 부당한 침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당하다는 거는 이제 정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부당하다는 것은 이제 위법한 것까지 얘기하고요. 책임이 없는 것까지는 이제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좀 다소 모호하지만 어린아이가 나를 공격한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어린아이가 좀 그런다고 정당방위다 해갖고 애를 걷어차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로 들 게 별로 마땅치 않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린아이보다는 이제 정신 이상인 사람이 공격한다 했을 때, 뭐 정신 이상으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당한 침해라는 거는 위법한 침해까지를 말하고 책임 없을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싸우는 겁니다. 부당한 침해에서 싸웠을 때, 서로 싸울 때 정당방위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싸우면 무조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판례는 겉으로 보기에 싸우는 것 같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황이었으면 그 당하던 사람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수정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사건을 수사기관 등에서는 속칭으로,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고 서로 싸우는 사건을 그 수사기관 등에서는 속칭 쌍피 사건이라고 합니다. 쌍피 사건. 이게 뭔 소릴까요? 쌍피 사건이라는 게 왜 쌍피 사건이라고 부를까? 서로 싸워서 쌍코피 나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정신이 버쩍 들죠? 힘들다, 막 이런 생각 들죠? 학생도 할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 쌍피 사건이라는 거는 쌍방이 피의자가 된다. 그래서 쌍피 사건입니다. 두 쪽 다, 싸운 사람 다 피의자가 된다. 그래서 쌍피 사건인데, 또 그냥 여담으로는 쌍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서 쌍피 사건이라고 한다는 여담도 있습니다. 서로 싸우면 수사기관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친구한테는 야 내가 이 정도면 그쪽은 벌써 반은 죽었지, 이렇게 자기가 이긴 것처럼 뻥치지만, 수사기관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맞았다고, 막 내가 피해자라고, 왜 나한테 이러느냐, 저놈이 가해자다, 이렇게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쌍피 사건이라는 여담은 있는데, 원래 의미는 둘 다 피의자가 된다. 즉 어느 하나가 부당하거나 정당하지 않다, 둘 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당방위가 아니지, 안 되는 거지. 서로 부당하기 때문에 한쪽이 정당하고 한쪽이 부당해야 정당방위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도 허용된다. 그래서 이거를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위법성 조각 사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형법책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는 우리가 법인 얘기도 했었는데요. 국가나 사회 등의 어떤 추상적 존재도 타인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개인을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지만 국가나 사회를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그러할 뿐 실제 사건이 있지는 않고요. 또한 이론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개인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개인을 공격하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좀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국가를 위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형법책에서
여기서 말하는 타인에는 국가나 사회도 포함된다고 하지만 신중하게 보아야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기 어려운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주관적인 요소로 주관적인 정당화 요소로 방위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른바 우연방위라 그래서요. 나도 사실은 저놈을 죽이려 했는데 알고 보니 그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우연하게 정당방위가 됐다. 이런 경우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정도의 간단한 사안은 없고요. 판례 사안은 거기 221페이지의 각주 1번만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각주 1번 맨 끝에 보시면요. 이와 같은 유사한 판결들이 많아서 제가 판결 번호 2개만 올려드렸는데 가해 행위가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우연방위는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나도 저놈을 죽일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먼저 총을 쐈는데 알고 보니 그놈도 나를 죽이려고 총을 꺼내고 있었다. 이렇게 우연한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방위 의사가 아니고 공격의 의사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사안을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현실 판례에서는 좀 애매한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방어를 위한 것인지 공격을 위한 것인지 그럴 때 공격의 의사가 더 크다고 보면 주관적인 요건으로서의 방위 의사가 없다고 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223페이지에 사례 22번입니다. 이거는 큰 사건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좀 시끄럽게 했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이렇게 인색하게 인정하느냐라는 논란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도둑이 들었는데 그 집주인인 젊은 청년이 이 도둑을 마구 구타해서 결국은 사망하게 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이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